농업 농촌의 길 2020에 참여하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분과 사회를 맡은 GSNG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박성재입니다. 거대한 변화 농업 농촌의 뉴노멀 제5분과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실 것인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과는 2개의 발제와 3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국민기본소득제 필요한가를 발표하실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이십니다. 경제평론가로서 칼럼을 통해서 또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며 예리한 정책 분석으로 명성을 높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제도 배경, 현실 대안을 발표하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님이십니다. 그동안 농촌사회, 지역개발, 사회통합, 사회적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농촌 기본소득제도를 주창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부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 등의 직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기본소득제와 농민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하며 전국을 누비는 농민기본소득 전도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박형대 장안군 농민회 교육부장님이십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 정책위원장을 맡으셨고 당시에 농민수당을 기획하신 전농을 대표하는 이론가로 이름이 높으십니다. 다음으로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그동안 직불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구제 문제 등 국지간 문제를 연구하셨고 올해는 농민수당을 포함한 농가소득 직접지원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서 얼마 전에 끝마쳤습니다. 이제 발제에 들어가겠는데요.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분과를 후원해 주신 전국농민회 총연맹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민회 의장님께서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들으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박흥식입니다. 오늘 거대한 변화, 농업 농촌의 뉴노멀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농업 농촌의 길 2020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후원하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농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과제를 농민들 스스로 제도화시키고 있는 농민수당 도입 제도로부터 시작된 의제라고 봅니다. 농민들은 불필요한 농업 예산을 전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농민이 만들고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의 대가 지급과 그것을 통한 가치 증진을 함께 가져가는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하도록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농업의 역할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서 농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되는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농업 예산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는 향후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보듬어주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오늘 11월 14일 식량주권 실현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국 농민대의와 민중대의 준비 기자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렇게 인사드린 점 이해 바랍니다.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주최해 주신 GSNG 인스티튜트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토론회는
전에 없는 코로나19 관계로 청중을 모시지 못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을 시청하시는 동안에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채팅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토론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토론을 반영해서 또 해당하신 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각 20분씩입니다. 먼저 이원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약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한번 가보자라는 게 이제 저의 제안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편적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뭐가 있는지를 짚어보고 그렇다면 그런 쟁점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실제로 이 기본소득제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정의는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해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이것을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편성이란 것, 무조건성이란 것, 개별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하나하나가 기존의 이 사회보장 제도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강조가 더욱더 되고 이 낯설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무조건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조건을 달지 않고 무엇을 해야 이 소득을 지급한다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급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이 지급 대상이 가구라든지 어떤 지역이나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사실 뒤에 있는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이라는 다른 정의들이 있는데 이 정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성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뭐가 정기적이냐? 라는 것을 두고 이제 논쟁이 있고요.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이 정기성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은 어떤지,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은 어떤지, 조금 더 나아가서 자산의 형태로 평생 한 번 지급을 한다면 기초자산제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도 취지가 부합하는 것 아닌지 이런 점을 놓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금성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 시도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 뭐 디지털 화폐나 쿠폰 같은 형태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 현물이나 서비스 같은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충분성을 놓고도 또 첨예한 논의가 있는데요.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죠. 이제 기본소득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써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권위를 많이 얻고 있는 필리페 반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GDP의 25%까지 지급을 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GDP의 25%면 계산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쉽습니다. 1인당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평균 3만 불이기 때문에 3만 달러의 25%인 7,500달러가 평균 이 1인당 기본소득이 되겠죠. GDP의 25% 기본소득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 달로 따지자면 뭐 대략 한 70만 원, 80만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은 거냐를 가지고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예컨대 단돈 연간
달러만 지급해도 또는 100만 원만 지급해도 기본소득 요건에 충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점점 키워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정도 선 안에서 기본소득제를 일단 정의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본소득제의 당위성과 기본소득제의 기대 효과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혼재되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평면적으로 쭉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 논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변화라든지 고용구조 변화 때문에 이 일자리를 통한 소득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본소득제가 필요해지게 된다. 개인에게 직접 소득이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논의이죠. 그래서 일자리 논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아주 효과적인 해법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소득 불평등 양상을 보면 소득이 상위 10%, 조금 더 최근에는 상위 1%, 0.1%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저소득층 일부가 굉장히 빈곤해지는 그런 소득 불평등이었다면 선별적 급여가 효과적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중산층까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방식은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에게 선별해서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논의를 하는 측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해법으로도 거론이 되고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이라고 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 가장이 어디선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으로 피부양자들을 부양하는 형태로 가구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통념상 산업사회에서 구조화시켜 놨기 때문에 사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부양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피부양자든 부양 책임자든 조건 없이 똑같이 소득이 지급된다면 부양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출생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유부 분배는 우리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자본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토지라든지 이게 원래부터 누구의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나오는 가치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것은 똑같이 권리를 분배하는 것이 맞다. 기본소득이 가장 좋은 형태다. 이렇게 논의를 전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특히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 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지역별로 또 부처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뒤에 이 선별적으로 조세를 통해서 징수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 존엄성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보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는 합니다만 명목상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미리 주어지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의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서울의 강남에서 우연히 서울의 강남 지역에 태어난 아이하고 아주 낙후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이 소멸 예정 지역에 태어난 아이하고 두 아이가 의무교육을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그 두 권리가 똑같은 권리냐, 똑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질을 가지고 질이라는 것이 사실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권리로 똑같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이제 좀 선분배함으로써 선분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후분배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징세한 다음에 나중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개념으로서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효과에 해당되고 어떤 것들은 당위성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공유부의 분배라든지 인간 존엄성의 실현 같은 내용은 당위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효과라는 것은 사실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이고 어떤 효과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인지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 실험과 논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위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됐던 것을 본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전국에 지급됐죠. 빠짐없이 지급됐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이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지급된 최초의 현금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별성은 충족 못하고 그리고 다른 이 정기성이라든지 뭐 충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충족 못했지만 보편성을 충족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조건성을 충족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논의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러 지자체나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유사한 현금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죠. 특히 이제 보편성을 충족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연령에 따라서 좀 보편성을 충족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특정 연령대 이제 만 7세 이하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죠.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보편적으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죠. 지금 아주 이게 대상이 좁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취지를 어느 정도는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의를 좀 살펴봤고요. 정의 다음에 쟁점,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재정 제약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국채 발행해서 빚 만들어서 이 후손에게 밀려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돈을 나눠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칠게 말씀드렸는데요. 재정 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저는 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논의가 진행돼야 됩니다만 해소될 논의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뭐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선진국들은 훨씬 더 많이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어떤 GDP 안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그 지출의 역할은 점점 커지는 것이 추세이고 이것은 뭐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 제기되고 있는 많은 논의들 중에서 사실은 이 기본소득제를 순수하게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나라 빚을 늘려서 기본소득제 도입하자는 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증세 기반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당연히 재정에는 문제가 없죠. 과세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은 생기지만 그것은 재정 부담이 아닙니다. 재정 부담이라기보단 그건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부담이고요. 이게 나라 빚이 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 소득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도 뭐 규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뭐 분명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부문은 제조업인데요. 제조업 중에서도 사실은 몇 개 부문이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문인데요. 그곳에서는 고용 사실상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정설입니다. 제조업 전체로 보더라도 이 제조업 전체라는 것은 지금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제 지난 약 30년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제조업에서 부가가치는 계속 나오지만 고용은 거의 늘지 않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당연히 이제 자동화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조업의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의 축적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고용을 더 많이 늘리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서는 고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저부가가치 부문에서만 고용이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부가가치 부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영업 부문이라고 얘기하는 도매, 소매, 유통, 숙박, 음식 뭐 이런 곳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질 낮은 고용을 늘리게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죠.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용을 늘리면 고부가가치 부문이 더 이상 고부가가치 부문이 아닌 것이 되고, 저부가가치 부문에서 늘리려고 하면 질 낮은 일자리 늘리게 되고, 국가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재정 보조를 해야만 유지되는 일자리를 늘리게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연스럽게 이 고용 시장에서 뭔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역동적으로 경제를 만들어갈 필요는 있지만,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조처를 취한다고 할 때 이 거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일자리보다는 소득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인 거죠. 그리고 선별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 분들 먼저 지급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느냐, 보편성에 대한 이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뉴스를 접했는데 이제 굉장히 불행한 소식이죠. 항공사에서 일하던 승무원이 강제휴직을 당한 채로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혼자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분은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인데 그 부모님들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우리 긴급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재난지원 코로나 이후에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수십조 원 경제 패키지를 계속 풀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 정확하게 찾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정규 고용 이 계약을 맺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한다든지, 조금 일하다가 말다가 한다든지, 실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 지금 이 승무원도 사실 그런 상태죠. 휴직한 상태인데 회사로 돌아갈 기약은 없고, 이런 상태인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 선별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선별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보편 지급이 훨씬 더 사회보장적으로 옳다, 이런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과 현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GDP 대비 또 GNI 대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계소득이 더 필요한 상태인 거라는 걸 더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행정이 사실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국가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빠른데요. 현물 지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구매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국가가 결정하는 거죠. 개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지급을 늘리는 것과 현금 지급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개인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알려주는 것이 현금이기 때문에 현물 지급 여부와 독립적으로 현금 지급은 늘어야 한다. 그래서 가계소득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들을 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거냐?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지금 제도를 좀 많이 흔들어야 될 것 같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몇 가지 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에 대한 논의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도를 어떻게 바꿔가면서 그쪽으로 갈 것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지 그 논의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재원 논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재원하고 이 경로, 로드맵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정도 한번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리고 10년 뒤에 2030년이 됩니다. 10년 전은 2010년이었죠. 2010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요. 그때 이제 막 이 2011년에 이 교육감 선거하면서 무상급식 논쟁을 막 했었고요. 2012년에 대선이 있으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이 보편급여죠. 보편급여 논의를 했었고, 복지국가 논의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제도 안으로 다 들어와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논의한 거하고 똑같이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무상급식은 거의 뭐 구현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뭐 기초연금 조금 다른 형태로
구현되고 이렇게 됐지만 뭐 어쨌든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올해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또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많이 불이 붙은 다음에 한 10년 뒤에는 저는 이게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짜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재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있는 이 재정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과세 기반을 확충해서 일종의 재분배처럼 하자. 선분배지만 이건 기본소득은 모두가 자기 주머니를 차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선분배지만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세 기반으로 하자는 이 논의가 여기서 많고요. 저희 랩 2050에서 연구했던 내용은 소득세 비과세 감면 중심으로 해서 이 구성을 해보자 이런 이 논의였고, 예를 들면 뭐 한신대 강남훈 교수님이라든지 나는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소득세 플러스 알파를 걷는 시민소득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소득세는 소득세를 일종의 기존의 소득세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뭐 예컨대 몇 퍼센트, 뭐 1%, 3%, 5%를 전반적으로 다 거두어서 그것을 모두에게 지급하면은 고소득자는 조금 더 부담하지만 이 모두에게 소득이 지급되면서 약간의 선별성도 부여가 되고 동시에 기본소득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랩 2050 안하고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랩 2050은 기존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조정하면서 그걸 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세율은 건드리지 않지만 비슷한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의 이번에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예비후보 경선에서 주목받았던 앤드류 양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이분은 부가가치세, 연방 부가가치세 도입해서 하자고 했죠. 이것도 소득세하고 뭐 좀 결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되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부가가치 안에서 일부를 거두는 기존 세제를 활용해서 이 기본소득세 도입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부 과세안인데 이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야 됩니다. 국토보유세라든지 탄소세, 데이터세 같은 이 새로운 가치들 공유부에 직접 과세해서 이걸 나누도록 하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무도 이렇게 국내에서는 용기 있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주장되고 있는 그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MMT주의자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득세하고 있죠. 케인즈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하되 그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신화에 가깝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복지를 확충하고 국가가 일자리 직접 창출하자고 MMT주의자들은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예컨대 이것도 하나의 경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논의는 안 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살펴봤을 때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는 첫 번째 기존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유부 과세 신설을 추후 과제로 놓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도의 경로인데요.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 강조론.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좀 이 목소리를 많이 내시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자. 연간 뭐 30만 원이라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나중에 차차 액수가 높아지면서 다른 제도들과 관계를 설정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른 제도들하고 관계 설정할 필요도 없죠. 연간 30만 원이니까 그냥 뭐 재난지원금처럼 지급하면 됩니다. 원타임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공론화되면서 금액을 높이면서 완성해 가자. 처음부터 충실한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을 하자는 그런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주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논의인데요. 오늘 논의하는 예컨대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뭐 아동기본소득, 뭐 중장년 기본소득 다 여기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기본소득제 좋은데 어떤 특정한 더 필요한 대상들이 있으니 더 필요한 대상들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먼저 실시하자. 그러면서 차차차 넓혀가자. 이런 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랩 2050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을 이런 방식으로 좀 월 30만 원 이야기로 이 안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었고요. 요건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로드맵과 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걸 이제 10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기본소득 실험이라기보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농민 기본소득처럼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경기도에서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도 준비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을 좀 실험화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험화한다는 것은 아까 이제 제가 당위성과 효과를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의할 것이 아직 많이 있으니 효과는 열어놓고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프레임을 짜서 진행을 하자. 예컨대 농민기본소득을 진행하거나 농촌기본소득을 진행하더라도 그게 2년, 3년 지급하고 나서 아까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일자리 측면에서는 어땠고, 저출생 측면에서는 어땠고, 환경 측면에서 어땠고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 4년을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공론화가 될 수 있고 그 공론화된 것들을 토대로 다시 3, 4년 정도 다른 제도들과 관계를 설정해 가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약 10년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제, 보편적 기본소득제 순수하게 가까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공론화된 기본소득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험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 기본소득 실험이 벌어지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요약하면 그 AI 등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없는 시대, 이게 도래할 때에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다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국 기본소득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고 실험도 있지만 아직 도입한 국가는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려고 하고 그 시도가 되고 있다. 아직 반론과 재반론이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이미 눈앞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발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에 대해서 박경철 실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박경철입니다. 농촌의 길 2020 자리에서 이게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제로 거대한 변화, 농업농촌의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농촌의 정책 중에 이제까지 정책 중에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처럼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안들이 이렇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의 제도, 배경, 현실, 대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배경 및 필요성, 개념 및 정의, 실시 현황, 쟁점 및 대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요. 현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변화라고 했는데 저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민의 삶의 파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구 유럽처럼 몇백 년, 몇십 년 이렇게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어떤 농정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90년 이후부터 급작스러운 어떤 개방화의 길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본회 시장 개방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방을 맞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6건의 FTA, 57개국가 FTA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선진국, 농업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나라와 FTA를 추진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WTO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농업 농촌에 희망이 있을까? 아무리 농정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더라도 지금은 믿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그 개방 이전인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만 농민 인구였는데 지금은 224만 명 정도로 됐고요. 전체 인구의 4.3%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그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재정 투자도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농촌에 대해서 별다른 재정 투용자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지만 그것들이 농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놨지만 농업 농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농가 소득에는 농업소득, 농해소득, 이전소득이 있는데요. 농업소득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고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위해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재정을 투입을 한다 해도 농민들한테 실적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1000만 원 가량의 소득인데 이게 평균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중위소득을 보면 660만 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해소득이라든가 이전소득이 확대되지 않으면 농촌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요. 2028년에는 도농 간 소득 격차가 62.5%로 이렇게 확대될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가 소득과 농가 부채를 보면 최근에 농가 소득이 약간 오르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더더욱 홍수와 가뭄, 그다음에 그 봄에 찾아왔던 냉해 이런 부분들이 심했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신 반면에 농가 부채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농업 직불 제도인데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농업 소득으로 받쳐주지 않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현금 보존할 수 있는 게 이제 직불제인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이렇게 한 10여 가지의 직불제를 만들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 면적 기준의 직불금의 폐해가요. 양극화를 가져왔고요. 상위의 12% 농가가 직불금의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쌀 생산 농가의 대부분이 가져가는 그런 이렇게 편중되는 직불 제도가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가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최근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한 15배, 16배 상위 20%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직불제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비해서 우리나라는 턱없이 낮은 직불금을 주고 있죠. 직접 지불하는 비중이 농가 소득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되는데 유럽은 30% 이상이고요. 농업 대비 직불금을 보면 유럽은 한 50 내지 70%인데 우리나라는 많아야 20%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유럽은 기본적으로 농가의 경지 면적이 몇십 헥타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면적 단위 직불제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인 가산형 직불이라고 하는데 경관보존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문화, 생물종 다양성 이런 추가적인 직불제를 지급을 통해서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평균 경작 면적이 1.5헥타르밖에 안 되고 아무리 많이 줘도 한 연간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우리나라 농가가 거의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그다음에 농민 기본소득, 농민 수당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농민 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특정 대상 취업군이라든가 연령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참여소득,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참여소득이라고 하는데요. 큰 범위에서는 이것도 기본소득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본소득은 정부의 시혜성 어떤 그 혜택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받을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농민수당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굉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 평가가 다양하지만 몇십조 내지 몇백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농업농촌의 그 기본법에도 이렇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게 농민수당의 성격이고요. 농민기본소득은 그러면 뭐냐? 농민기본소득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공업화 도시와 개방화 과정에서 농민들이 소외되고 배제에 대해서 지금은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기본소득 중에서도 약간의 특별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제는 이렇게 좀 약간의 개념적인 차이가 있지만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모든 농민에게 영농 규모, 영농 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외에 이제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공익직불제인데요. 공익직불제는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부익부 빈익빈 농가 내의 어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모순점이 있는데 이를 완화시키는 어떤 형태로서의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0.5헥타르 미만 농가에 평균적으로 120만 원의 직불금을 주는 형태로 바꿔가고 있고요. 생태 환경 관련해서 상호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쪽과 이제 논밭 구분 없이 지급하는 이런 제도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제도적인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따 토론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세 제도 간의 통합 내지 이렇게 통합과 어떤 그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토론 시간에 다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충남에서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2년 전에 충남 해남에서 농민수당제를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남군이 기준이 돼서 전국의 이제 광역 지자체에서도 농촌 지역의 광역 지자체에서도 급속하게 확산이 됐고요. 전북, 충남, 전남 등에서 이미 올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안 한 다른 광역 지자체 경기도, 경남, 충북, 제주도에서도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요. 최근에 경북까지도 경북에서도 도지사가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준비해서 내후년에 이렇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국의 광역지자체, 농촌지역의 광역지자체는 대부분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농업인수당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농촌에 농민수당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지급 대상 농민의 명확화. 이제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농민의 개념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민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농민이란 개념은 설명되지 않고 있고요. 농업인으로 나와 있고요.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민만이 농업인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 등록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농촌에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아니면 농업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법적인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연령에서도 그러면 뭐 80세, 90세 농민들도 농사를 지면 다 이렇게 농민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가? 지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 그런 논쟁이 있고요. 재원 확보 부분인데요. 재원 확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재원 확보는 기존의 이제 직불금 제도를 이렇게 개선을 한다든가 추가 재원을 만든다든가. 지금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갈수록 그 포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3% 전체 예산의 3% 유지도 좀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는데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3%니까 최소 4% 이상, 저는 5%만 가더라도 농민 기본소득, 농민수당은 확실하게 실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 협력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인데요. 사실 행정에서 농민수당과 농민 기본소득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농민 지역에서 누가 농민인지 이것부터 이렇게 이제 그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농어민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단순하게 수당을 농민들한테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당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을이 이렇게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민에 대한 이해와 지지인데요. 아무튼 농민만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도시의 빈민들, 취약계층들은 그러면 왜 안 주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농민수당의 농민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많이 이렇게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의 어떤 그런 공익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어떤 그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지지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충남에서 충남 도민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67%는 일반 시민들도 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의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는 공익직불제를 올해 시작을 했고요. 농민수당은 작년 혹은 빠른 데는 재작년부터 실시를 했고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 기본소득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농민수당을 할 때 보건복지부 심의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통해서 계속 할지 말지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간다면 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고 보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을 입법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입법화를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이걸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간다면 현재의 공익직불에서 기본직불을 농민수당 혹은 농민기본소득 체제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산형 직불을 확대해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경관농업 방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왼쪽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급속하게 확대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농촌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은 기존의 사업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중앙정부에서의 그 공익직불의 기본직불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서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가산형 직불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 지급 방식이 있는데요. 기존의 농가당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할증 방식이 있습니다. 할증 방식은 올해 이제 재난 기본소득 때 아마 이렇게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농민단체에서 농가 개인별로 이렇게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이렇게 지급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할증 방식으로 해서 농가 한 명 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명 있을 때는 60만 원, 두 명 있을 때는 90만 원, 세 명 있을 때는 120만 원, 세 명 이상일 때 1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도 절충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가 주도하든 지방정부가 주도하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아까 유럽의 직불제를 살펴봤지만 유럽은 직불제, 그러니까 농정예산에서 직불제를 한 50 내지 70%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직접 줍니다. 농가에 직접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을 지킬 경우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농정 예산을 공모라든가 어떤 개발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좀 전환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확대를 해 나가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직접 주게 되면 농민들이 그러한 그 자금을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농업, 농민들이 만들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농촌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방식이 농업농촌의 길 2020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대한 변화의 이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철 시장님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에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를 국가와 사회가 보상하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정책으로 어려워진 농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는 보상이다. 농민수당은 일부 시행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시행을 준비하는 조례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진 상태이다. 농민기본소득제는 경기도가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지만 지자체나 중앙정부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느 한쪽 사업이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두 개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그 방법은 몇 가지로 정될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12분씩입니다. 토론은 세 분의 지정 토론을 듣고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과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찬희 부소장님부터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원재 대표님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에 완전히 공감하고요. 또한 농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박경철 박사님의 주장에도 완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 두 개의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약간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의아한가 하면 제가 지금 PPT 제목도 보편적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왜 이 두 개가 함께 논의되는가? 이게 좀 의아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이라면 아니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데 왜 농민에게만 준다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 것 같고요. 거꾸로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은 농민에 대한 지원책을 얘기하는데 왜 보편적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점에서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의아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보편적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이 굉장히 어울리는 정책적 매치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토론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편적 기본소득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농민 기본소득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소득의 도입 경로가 아까 이원재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작게 시작해서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방향,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두 번째 방법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연령별 또는 계층별 기본소득에 시작해서 연령을 확대하는 1세부터 7세까지 하는 아동수당을 10세까지 확대하고 15세까지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방법은 생애선택 기본소득 같은 것도 최근에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연령을 정해서 나의 연령 주기에서 내가 원하고 싶은 주기를 선택한다.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세 번째 방법을 일단 제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왜 제거하냐? 이거는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도입 초기에는 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늦게 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다 먼저 땡겨서 타려고 할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개를 들었다. 개돈을 먼저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따라서 생애선택 기본소득은 매우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행 도입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을 일단 지워버리시고요. 저는 아까 이원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1번, 2번 두 개의 방안을 잘 컨비네이션, 믹스시키는 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은 토지 보유세와 탄소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일단 저기서 왜 기본소득의 도입 경로를 왜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의미 있는 액수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 원씩 그냥 다 5천만 명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있다면 도입 경로니 어떤 방향으로 가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사회적 합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접근해 나가는 경로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이러한 접근 경로로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다? 모든 국민의 사회적 합의다. 따라서 경로를 우리가 조정할 때는 경로를 정할 때는 어떤 게 사회적 합의를 넓혀나갈 수 있는 방향이냐,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면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이냐 이런 관점에서 경로와 전략을 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에서 볼 때 제가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 보유세와 탄소세 방법이 제일 좋냐? 그 얘기는 가장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좋기 때문이다. 토지 보유세는 망국적 불로소득과 망국적 토지 투기가 성행하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탄소세는 기후위기에 봉착한 이 지구를 지키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굉장히 쉽고 따라서 이 두 가지 세원을 개발해서 작은 규모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늘리고 국민적 합의가 늘어나간다면 다른 세목이나 소득세 조정 같은 방법을 통해서 늘려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흔히 범주형 기본소득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인구 중에서 일부 인구 집단을 정하고 그 인구 집단에게 우선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해서 그 적용되는 인구 집단을 늘려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원재 대표님과 의견이 같은 건데요. 1번, 2번을 같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2번에 집중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2번이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농민 기본소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 기본소득이 가장 유효한
저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농민 기본소득을 통해서 보편적 기본소득 나가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유는 여기서 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참여소득인 건 맞습니다. 참여소득이라는 것은 무조건성이 약한 거를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원래 무조건성에 따라서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지급하는 건데, 농민기본소득은 농업활동에 종사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있죠. 물론 공익형 직불금 같이 아주 자잘한 많은 조건이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농민이어야 되거든요. 농업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participation income, 참여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적 구분이죠. 하지만 참여소득인 것도 맞지만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민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 중에서 유일하게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이 왜 보편성을 갖고 있냐? 이건 농업농촌이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식량의 창고, 생명의 기지이고 또 다원적 공익적 가치, 농업농촌 기본법에 나와 있죠?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갖고 있고, 또 농민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하게 되면 과밀 집중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인구 흐름을 창출하면서 국토의 종합개발이나 전 국민적인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농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유효하다. 그런 면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문제로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점, 바로 이것이 농민기본소득이 범주형 기본소득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범주형 기본소득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최근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보편적 기본소득 지지자 중에서 일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면 다른 계층이나 다른 직업군에서도 그와 비슷한 요구가 막 터져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저는 왜 그게 감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 행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요구거든요. 오히려 농민 기본소득이 모두의 합의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거기서 먼저 실현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점인 것을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회 직업, 다른 연령층, 다른 지역층에서도 그런 동일한 요구가 발생한다면 바로 그것이 범주형 기본소득이 진화, 확대해 나가는 아주 올바른 경로다. 다시 말하자면 범주형 기본소득인 농민기본소득은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의 과밀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인정하면서 농촌 농업을 살리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면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쟁점 문제로 박경수 박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소농직불금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농민수당과 소농직불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소농직불금은 공익형 직불금의 한 요소로서 0.5헥타르 미만의 소농에게 연간 120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게 공익형 직불금 중에서 소농 직불금이죠. 따라서 공익적 직불금은 뭐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형 직불도 있고 면적 직불금도 있고, 거기서 소농 직불금이 바로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과 비교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소농 직불금에 한정해서 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 정리도 한번 해보고요. 자, 셋의 저는 기본적 관점의 차이점을 아까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또 공통점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같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사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많이 말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요,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많이 말합니다. 소농직불금은요, 소농의 소득 안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맨 위에서 하는 말 세 개를 비교하면요, 세 개는 관점이 다 달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농민수당을 사실상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농민단체인 전농의 홈페이지에 갔더니 전농의 전 정책위원장이신 강광성 위원장님이 쓰신 PPT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PPT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수당 쟁취로 농민기본권 보장받자. 이 얘기는 농민기본권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가 같은 거란 얘기죠. 1, 2, 3, 4가 있는데요. 1번이 농업가치 인정이고요. 2번은 건너뛰겠습니다. 3번은 희생된 농민에 대한 보상, 소득보장이죠. 네 번째는 소득격차 완화. 그러니까 기본권, 공익적 보상, 소득보장 이 세 개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민수당 속에서도 이런 것을 PPT에서 잘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맨 위에 올라가 있는 말의 차이를 보기보다는 공익적 보상을 하는 게 결국 농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거고,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되니까 서로 공통점을 많이 찾아서 함께 힘을 합치는 방향에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또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으니까 이제 농민에 대한 개인 지급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민수당도 있고 공익형 직불금도 있으면 또 소농직불금도 있으면 소농직불금의 액수를 키우거나 농민수당의 액수를 키우면 되지, 왜 굳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농민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냐,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민기본소득이 공익형 직불금의 소농직불금과 농민수당과 다른 유일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의 차이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는 목표와 동인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서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정책이죠. 보편적 기본소득과 연결되고 그걸로 발전하는 동인과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 바로 이게 농민기본소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1부에서 이원재 대표님, 2부에서 박경서 박사님이 둘이 같이 발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이죠. 제가 아까 첫 번째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농업정책 입장에서 보자. 농민 입장에서 보자. 그럼 농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건데 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농민수당이 지금은 이제 월 5만 원에서 보통 월 10만 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월 30만 원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전농은 월 20만 원도 주장한 적이 있고요. 근데 월 30만 원 했는데 이거로도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농민에 대한 지원만 계속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계급여 52만 7천 원이 적다고 계속 올릴 수 없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현금 지원은요, 무한정히 그것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소득 바닥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그 국민에 속하고 있는 농민의 소득 바닥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raising income flow란 말을 썼는데, 제가 소득의 바닥을 보편적으로 끌어올리는 걸 통해서 농민의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얹으면 농민의 기본권 인정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의 보상이 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는 것보다 그것과 아울러 보편적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게 농민에게도 이롭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이 농민에게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 방향의 힘을 합치자. 이 세 방향의 힘을 합치는 것의 전제 1번은 뭐냐?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온 농민, 농촌과 농민단체의 에너지를 존중해야 된다.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그래서 모두 힘을 합쳐서 단일한 농민기본소득 기본수당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지자체 한계에 많이 지금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같은 데서는 조례를 통과했는데도 군수협의회에서 반대해갖고 내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재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소농직불금은 그런 과정에서 농민기본소득에 통합할 수 있고요. 공익형 직불금을 다 통합할 수는 없죠. 공익형 직불제는 면적직불금이 문제가 많죠. 이거를 재검토하고 선택형 직불 중에서도 친환경 선택형 직불금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방향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것과 함께 공익형 직불금 전체에 대한 재검토라는 그런 식의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그림을 한 그려봤는데요. 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돼가니까요. 자, 먼저 농민수당의 에너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걸 농민기본소득 운동으로 함께 발전시키자는 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농직불금은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소농직불금은 원래 직불금 제도 내에 인적지급이라는 그런 사상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소농직불금은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그냥 통합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농직불금은 농민기본소득에 통합하고요. 공익형 직불금 전체는 재논의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 그럼 농민기본소득은 뭐로 발전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발전한다. 그럼 예를 들면 30만 원 농민기본소득을 하다가 30만 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농민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그냥 3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예컨대 플러스 20만 원을 추가, 이렇게 해서 농업 참여수당 형태로 더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도농 간의 소득 격차, 이 두 가지만을 통해서도
보편적 국민 기본소득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농업 농민에 대해서 농업 참여수당을 플러스 알파로 지급해야 될 충분한 정당성이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의 에너지를 합쳐서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면서 소농지부금을 흡수하고 농민기본소득이 발전해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면 전국민 기본소득과 함께 인컴 플로우를 같이 끌어올리고 동시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농업 참여소득으로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는 식으로 농민의 현금 소득 지원 정책을 짜는 게 가장 미래적으로 올바르고, 이때 농업 참여 소득은 친환경에 좀 더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기후위기의 해결과 지구의 문제 해결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발휘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농업 참여 소득의 정당성을 갖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 토론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농촌이 가지는 보편성의 바탕을 둔 범주적 기본소득을 볼 수 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관점은 같은 것이고 농업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인 점에서 연결된다. 중앙정부 기본직불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으로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발전되면 농민수당은 농민기본소득 일부로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으로 분리될 것이다 라는 논지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박영대 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농민수당 완성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을 하니까요. 일단 농민수당을 그 기본소득제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견이 존재를 하고, 또 공익형 직불금으로 포함시키려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거 보니까 농민수당 몸값이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민수당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바라봤으면 해서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그 전에 이제 역사가 좀 있지만은 가깝게는 2017년 촛불헌법 농민헌법 개정운동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농민수당이라는 정책으로 이제 급속도로 진화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수당은 양측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대안 제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있었죠. 이게 이제 맞아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이 단순히 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고, 지자체는 지역 소멸이라는 이런 위기 앞에서 이 정책을 쉽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해남군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2년 만에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 다른 의견들은 일부는 해소되었지만 주요 쟁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결국은 농민수당을 완성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농민수당의 가장 큰 성과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그냥 명문화에 되어 있는 게 불과했고, 그리고 이것은 일정 정도 농업을 그냥 수식어, 농업을 아름답게 꾸며대는 말 정도에 불과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또 보상할 것인가 이런 개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민수당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민수당을 통해서 농업정책의 중요한 기준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농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전부 규모 중심입니다. 면적이라든지 사업량 중심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많은 사람은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고, 면적이 적은 사람은 아주 적은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결국은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봤던 것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농민 중심, 즉 규모라든지 사업량 이런 걸 일체 배제하고 오직
농민이라는 그 자체를 똑같이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공평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자. 이게 이제 농민수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농업 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규모 중심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될 수 없겠구나. 농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 가능하거나 오히려 이게 더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에서의 농민의 역할이 강조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농민수당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농민들이 아닌 이게 시도민들이 많이 이렇게 반대를 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농민수당이 만들어내자. 그 방도로 이제 지역 화폐가 도입이 됐고 이게 처음으로 시도됐던 해남, 강진, 장흥 한평등지에서 2019년에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소상공인들한테 환영을 받게 됩니다. 물론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 지원금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서 이것만 독자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평가된 것을 보면은 농민들의 그런 경제가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농민수당을 통해서 중요한 게 어떤 우리 농촌 사회를 더욱더 진보적 의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 여성 농민의 문제였던 거죠. 농민수당을 시행하다 보니까 농가로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 한계, 결국은 이로 인해서 여성 농민들의 권리가 곳곳에서 침해받고 있고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농민수당을 통해서 여성 농민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던 점은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서로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던 문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민수당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관계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즉 농민수당은 농업 기능에 대한 농업의 공익 가치에 대한 보상 개념이냐 아니면 투자 개념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상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지자체는 일종의 투자 개념, 뭘 하면은 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것들을 차이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의 그런 공익적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또 농민수당의 정책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는 면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역기능 이런 것들도 뭐랄까 좀 제대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달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농민수당이 축산업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해남군도 축산을 제외를 했다가 이제 뒤늦게해서 이제 다시 함께하게 되는데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서 일정 정도의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포함시켜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논쟁이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경철 박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굉장히 치열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급액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단체가 일정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소외받는 농민, 배제된 농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좀 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단위를 통해서 여성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에서 미등록 농민들,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 농민들까지 포함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빠지지 않도록 지급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해왔는데 결국은 지자체도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이걸 농민들에게 모두 주기 위해서는 농업개혁체라는 제도 자체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 농민 등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지자체가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개혁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현재 그대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는 한 마을에 살면서 같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지금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 농민이라 해서 지원받지 못한 농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농민수당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일정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보상 개념도 있지만은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저희들은 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을별 교육, 마을별 공동체 활동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지자체도 이거 일정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넣고 그랬는데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생각은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일정 계몽식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르치는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했던 교육은 일종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기존의 농업 교육의 방식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이러한 운동들을 해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현장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농민들 간의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와서는 공익정책 불금이 또 지자체의 그런 계몽식 교육에 결정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농민수당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제를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과 농촌을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현재 농업인이라는 구조는 굉장히 낡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민으로서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농민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등록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농촌기본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농업농촌기본법 전부 개정이 농민의 어떤 재정립뿐만 아니라 여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농촌기본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농민을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배제된 농민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농민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가 생각하는 이런 계몽식 교육, 주입식 교육 이런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쟁점으로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하고의 문제인데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제와 같이 갈 수 없으며 억지로 깨맞춰서도 안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본소득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농업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농업의 가격 문제, 농지 문제, 부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모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제와 정책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농민수당 아까 말씀대로 일종의 보상의 성격입니다. 즉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겁니다. 노동자들의 특근수당을 기본소득제라고 부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하고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특히나 오늘도 봤다시피 농민수당을 공익형 직불제하고 중복된 문제였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벌써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소득제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은 중복성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것도 발전할 수 없고 서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제 운동은 자체 영역과 자체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직불금의 전환 문제인데요. 이것은 공익직불금은 원래 농업소득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건데 이것은 이 정도로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역할입니다. 농협이 사실은 이 농민수당 운동에 많은 참여를 했지만은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 화폐로 지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농협에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공인들이 농협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남에서는 농협을 가맹점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지금은 이제 하나로마트만 제의를 시켜놨는데요. 그래서 이건 제의를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농협이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 경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농협이 좀 더 진지하게 참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 사회에서 농민수당이 가지고 목적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농협은 상당히 오히려 이렇게 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래서 농협이 이번 농민수당 운동에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부장님 감사합니다.
또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수당, 소득 이런 것들이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시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농촌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현장 토론과 대안 제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까지 민주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고 농민 중심 농업정책 도입을 이뤄냈으며 진보적 농촌 사회를 견인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농민수당은 현재까지 공익적 가치 생산에 대한 생산에 기여한 보상이지 이 공익적 가치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유인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이 관점이 분명하시고요.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고 공익직불금은 본래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설계됐기 때문에 이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농민에 대한 또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의 검토가 필요하고 농업농촌기본법까지도 다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찬희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앞선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보태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집전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지금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이거를 같이 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6년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쭉 살펴보면은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러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근데 앞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 휴양 공간이라든가 경관을 가꾼다거나 환경 부하를 줄인다거나 농업 생산과 엮여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다양한 기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모아서 크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24만 명이고 농가는 101만 호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경영주로 봤을 때 2015년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연령대는 70대입니다. 즉 공익활동이란 걸 공익기능을 증진을 시키려면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그 풀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나왔지만 아마도 많은 농민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는 100번 공감하는데 먹고 살기가 어렵다. 내 코가 석자이다. 이거는 대단히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느냐. 역으로 가보자는 게 요즘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김철민 부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바닥을 좀 튼튼하게 높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어 224만 명을 대상으로 그런 바닥을 튼튼한 정책을 하고 그 중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어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농사를 짓는다를 넘어서 농사를 어떻게 짓고 그리고 내 주변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이런 노력을 한다면은 그것이 결국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공익직불제라는 비교적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러한 이 세 가지 제도를 나란히 놓을 수 있겠느냐?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소득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또는 농촌기본소득이라는 논의는 아직 그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좀 다른 결에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방금 말씀드린 공익기능이란 이야기와 그리고 이원재 대표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주요 원칙에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아까 김찬희 부소장님 말씀하신 얘기 중에 농업농촌의 보편성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오히려 그 내용은 공익기능의 보편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즉 이렇게 증진을 시키면은 모든 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 직접점이 필요하다. 그런 근거로 쓰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곧 농업농촌의 보편성이다라고 등치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다른 예로 들어주신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 아니면 기초연금 이런 거는 비교적 나이라는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갖고 적용을 하는데 과연 농민이라는 어떤 직군 이런 걸 같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냐, 이것을 보편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형대 지사님도 말씀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법에는 이제 공식 용어로는 농업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대단히 유동적입니다.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자체가 일관되지 않으며 가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이런 점에 봤을 때 저는 그 보편성이란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는 여전히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사를 져도 예를 들어 농약비료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왕이면은 충남에서 한 것처럼 논둑에 풀도 깎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수십 년간 익어온 방식과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번거로운 일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무조건성이라는 것, 즉 이것을 강제란 말이 좀 셀지 모르겠습니다. 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과연 이런 노력을 얼마나 기울일 것인가. 분명히 많은 분들은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요즘 핀란드에 2년 동안 거친 실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깊이는 못 봤습니다만 잠정적인 결론은 아직 그 효과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즉 준수 조건이 됐든지 어떤 기준이 됐든지 이걸 부과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성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효과를 예단하기가 더욱 어렵고, 그리고 만약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참여소득을 한다면 좀 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종합하자면은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참여소득이라는 방식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굳이 농민 기본소득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와 대비해서 저는 개별성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실천을 하는 것은 농가가 아닌 개인이란 점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박형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농업인이나 이런 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농민 기본소득이란 얘기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다른 결에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약간 논의를 좁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 관계로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결국 농어민의 삶이 어렵고 그 상당수는 시장 개방 등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해온 기능의 충분히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밑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주장이 설득력을 많이 잃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얘기를 보상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앞서 드린 것처럼 공익 관점에서 좀 돌아간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앞에서 많은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익 기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분 수지 문제라든가 악취라든가 농촌 단계발, 경관훼손 같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에 친숙하지 않은 도시민이나 앞세자들 눈에 더 보이는 것은 역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상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에 더해서 진짜 공익기능 증진한 차원에서 우리도 이걸 농사 짓고 땅을 관리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한다. 근데 지금 우리들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회적 투자이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의 제도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투자를 하면은 우리 중에 상당수는 영농 방식을 바꿀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이 보편적인 공익으로 사회 전체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선불 투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두 제도를 어떻게 합칠 것이냐. 저는 아까 박형철 시장님 발표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안이 조금 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대상은 오히려 선택직불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전 지역공동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어떤 동네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와 그 지역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잘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제로 작년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도 어떤 지역은 양분 수지가 제일 문제라는
많았지만 어떤 지역은 수자원 관리가 어렵다. 어떤 지역은 농촌 경관을 개선해야 된다. 즉 지역의 필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를 제일 잘 파악하고 제일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네 분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 공동체를 이해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결국 국가 단위에서는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결국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최선을 모아서 큰 줄거리, 대강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위에서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지역에서 문제를 발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택직 불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비슷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지금 시범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협약이 그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개별성 얘기를 드린 거는 한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걸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성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이제 경북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광역지자체에서는 이제 관련된 조례를 입법했거나 하겠다라는 입장을 바뀌었고 지금까지 파악한 기초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인 기초지자체는 36곳입니다. 그중에 32곳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초지자체로 드는 예산은 제가 추산해 본 걸로 2018년 자료를 써서 추산한 거는 약 4,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원재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함께 해야 될 얘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 쪽에 나온 예산을 과연 잘 썼느냐.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모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에 꼬리표가 붙어 있다. 과연 예산을 정말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예산을 잘 쓰고 있었느냐. 불효불급한 예산은 없었느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돈이 넘어갈 때 여기서 누수는 없었느냐. 큰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기회 삼아서 과연 소득 직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에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지금까지 돈을 잘 쓰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겠느냐. 그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공익기꿀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제도는 농가소득 문제를 기존 방식으로 풀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해서 해답을 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원칙에서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두 제도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의 근거인 공익적 기능 생산의 보상은 후불제인가 선불제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유 박사는 이제 선불, 투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직불제로 가야 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잘 아니까 선택해서 하는 선택 직불제가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논지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의 세 분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발제자께서는 이제 약 한 3분씩 쓰셔가지고 각각 이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주 특정하게 대답해야 될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저 오늘 많이 생각이 든 것인데요. 기본소득제 원칙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게 뭔지 생각해 보면 사실 무조건성이 가장 독특한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회보장제도든지 간에 보편적 복지라고 하든 뭐 선별복지라고 하든 어떤든지 간에 뭔가 조건을 걸어서 무언가를 충족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지금까지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면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회가 정의하고 지급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 사회보장 원칙이었다면 그걸 좀 뒤집어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뭔가 갖고 시작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기본소득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조건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 농민기본소득 같은 이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예컨대 뭐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크게 이게
이 무조건성 원칙에서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데 다 뭐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데 이제 농민 기본소득도 그렇고 좀 더 참여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조건성에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두 개를 섞지 말고 지금 저 마지막에 유찬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저는 이제 분리를 제도적으로 분리하자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논의를 할 때 명징하게 조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분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10년 뒤에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될 독특한 무언가가 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논의를 해나가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농민기본소득 논의 그거대로 해나가고 참여소득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만 농촌에서 무조건적 소득을 어떻게 구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와 정책 실험, 사회 실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경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토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이게 논쟁의 한도 끝도 없는데요.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농민 수당하고 농민 기본소득의 이제 개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농민 수당을 얘기할 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김찬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요 다시 농정으로 회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공익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국가가 사회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그럼 공익적 기능을 많이 창출하는 농민들은 많이 줘야 되고 적게 창출하는 농민들은 적게 줘야 되고 그런 문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이라는 게 과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냐 축산이라든가 뭐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그럼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공익적 가치를 내세운 것은 도시민들이 농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농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기제로서의 공익을 내세웠지 이것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익을 자꾸 내세우면 이것은 기본소득이라든가 농민수당이 아니라 이것은 농업환경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창출하면 많이 주고 적게 창출하면 적게 주는 건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이원재 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적인 품위를 가지고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소득을 보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공익과 섞여버리면 이것은 다시 기존의 직불제 체계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남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전북 같은 경우에 뭐 농민 공익수당, 농어민 공익수당이라고 공익자를 붙이는데 그것은 도시민들 아니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공익을 붙이는 거지. 지금의 어떤 농정 체계에서는 그런 공익보다는 공익으로 가려면 이건 직불제 프로그램을 가야 되고요. 알겠듯이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건 없는 최대한 조건을 두더라도 이걸 강제하지 않는 조건, 그 다음에 개별적인 조건, 그 다음에 보편적인 조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농민 기본소득의 원칙에 준하는 방식으로 가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개념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가치가 우리 농정에도 녹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는데요. 청중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박경철 시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농민수당의 정당성이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본말이 정도도 된다. 공익적 기능이 강조하다 보면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이 크기가 있을 건데 크고 작기에 따라서 그게 보수가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누가 그걸 측정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연결되고 이제 또 그러면 안 되면 안 됐으니까 뭐
마이너스 이제 수당을 내야 되는 그런 논리도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같습니다만, 이 질문 요지가 뭐냐면요. 일단 그 답변 전에 먼저 발표하실 때 또 다른 토론분도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농민수당의 정당성은 공익적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개인 지급이라는 게 이게 차당할까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박익철 박사님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그 유럽의 직불제도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농정 예산의 50 내지 70%는 개인한테 다 농가에 지급하고 있고, EU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가 단위인지 뭐 개인 단위 이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농정 예산을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어떤 농정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유럽에서도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농정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목표는 농가 소득 증대인데 농가 소득만 증대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오르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 빠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직접 줘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소득 입장에서 보면 개인한테 줘야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청중이 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민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범주적 기본소득제인데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즉 말하자면 기본소득제가 먼저 들어와야 이게 농민에 대한 소득제가 또 정당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뜻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원재 대표님 거기서 말씀 올려주시죠. 우리 김찬희 아까 부소장님은 이 부분에서 확실한 입장을 하셨거든요. 범주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농민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원재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이 걸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10년 정도 한번 이 예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10년의 기간 중에서 앞에 한 4, 5년 동안은 여러 가지 시도와 실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일어난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를 정리하는 기간이 4, 5년간 진행되면서 10년 뒤쯤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논의는 여러 가지 시도와 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공론화 단계에 있다고 보편적 기본소득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농민 기본소득이 이제 범주적 기본소득제인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김찬희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게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보편성을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무급 가사노동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다른 영역들이 있죠. 공익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범주형 기본소득인 건 맞고, 여기 한 군데서 뿌리를 내린다면 확장이 충분히 더 가능해진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뿌리를 내릴 때 아까 제가 강조드린 것은 무조건성이라는 이 기본소득이 굉장히 독특한 그 20세기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요소를 잘 이렇게 소화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뿌리 내리면 확장이 제한이 될 것이고, 잘 소화해서 뿌리 내리면 나중에 보편적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와 토론 다 들었고요. 예, 우리가 이 주제를 하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배경은 사실 이제 그 농업이 또 농민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동안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노력의 결과가 성과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뭔가 접근이 달랐거나 인식체계가 달랐다 하는 관점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침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다. 새로운 흐름이 오고 있는데 그 흐름은 고용 없는 사회, 고용이 없는 사회 속에서 성장은 해가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3차 산업혁명 때까지 근간을 유지했던 패러다임, 즉 생산 참여를 고용을 통한 소득 분배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 또 설령 아직 그렇게까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자본주의가
극성화되면서 극히 성장을 하면서 부의 축적이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돼 가지고 시장 경제에서 자유스러운 경쟁이 보장이 안 된다. 부의 편중에 따른 다른 어떤 그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가 작용을 해가지고 경쟁 결과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지 않고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분배에 관한 기존의 패러다임 노멀이 아니라 새로운 노멀로 봐야 되나 뉴 노멀이 이미 시작되어 왔고 논의가 되어 왔다고 봐집니다. 즉 코로나가 뉴 노멀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에서 분배라는 문제는 이미 뉴 노멀로 가고 있었고 그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그 논의가 얼마만큼 심한 정도로 우리가 그 강도를 이해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는 각자가 느끼는 바와 다르고 논리도 다르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봐지고요. 그런 것이 반영돼서 지금 용어들이 국민기본소득,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같은 용어들이 많은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생소하게 들린다. 그 생소한 만큼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공감대를 확산하려면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각자분이 발표하시고 토론하셨지만 크게는 많은 공감대가 있지만 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또 좁혀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제5문과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후원해 주신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